13일 대통령 직속 산하 정책기획위원회의 한 부서로 되어 있는 특위 국민개헌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개헌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뭐 성공회대학 정혜구 교수가 위원장으로 2월 13일 지명됐습니다. 임명받았습니다. 한 달 사이에 무슨 시행령도 아니고 지방 소위 말하는 조례 개정도 아니고 한 달 만에 개헌안이 나왔어요. 번갯불에 콩복듯이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불가능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엉망진창으로 만들었거나 아니면은 대통령 선거 전에 이미 초안을 만들어 놓은 부분이 아닌가 라는 의심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떨굴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는 문재인 그 당시는 후보입니다. 대통령 후보는 다른 대통령 후보로 나온 다른 당의 대통령 후보들은 전부 다 대선 전에나 아니면 조기 대선을 하고 바로 개헌하자고 할 때에 지금 하면 안 된다고 강경히 나섰던 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걸 보면은 이미 그때 자기가 대통령 되면 어떤 식으로 개헌을 하겠다라는 프레임이 만들어졌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지금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라는 게 정말 이 날치기로 만든 거죠. 개헌안을 한 달 만에 2월 13일 특위가 출범을 해가지고 3월 13일 한 달 만에 만든 겁니다. 그 과정을 또 이렇게 설명해요. 한 달 만에 만들었지만 뭐 여론조사 다 했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2월 말 3월 초에 했고 이거 발표하기 일주일 전에는 국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국민은 누굴 말하는 겁니까? 저는 여론조사 질문을 받아본 적도 없고 국민 의견 수렴하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것뿐 아닙니다. 이 얼마나 얄팍한 정말 머리를 굴린 겁니까? 대통령 직속 헌법자문특별위원회라는 이름이 아니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예요. 국민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서 특위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국민이라는 용어를 그냥 간단히 보면 안 됩니다. 국민, 왜 이 국민이라는 이름을 붙였냐? 국회에게 역시 헌법특별자문위의 일을 자문위원 53명을 붙여가지고 만들어줬더니 뭐 갑론을박 초안은 나왔지만 갑론을박으로 결론이 안 난 상태로 12월 말로서 마무리됐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이 국민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서 다시 말하면 국회는 믿을 인간이 안 된다. 믿을 것이 못 된다. 국민들이 가장 불신하는 데다. 거기 맡겨놔서는 일이 안 되니까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특위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 국민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머리를 썼습니까? 내용의 골자는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만 일단 대의민주주의 폐지까지는 안 썼더라도 용어는 안 썼더라도 국회의원 못 믿겠다. 국민들도 신뢰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부터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가 국민이 찬성하면 밀어붙이겠다. 하여튼 국민이라는 이름을 줄곧 차게 쓰면서 대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국민들에게로부터 박탈합니다. 말살시키기 위한 의지. 그 다음에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로 계속해갔다는 겁니다. 대민주주의를 폐지하거나 말살시키겠다는 건 뭐 국회의원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으니까 우리도 고민해봤는데 국회의원을 워낙 못 믿으니까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는 안 된다. 내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원치 않지만 어쩔 수가 없다.
최소한 그래도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국회에 대한 신뢰보다는 크니까 안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토지 공개 개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의 자본을 가지고 자본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 노동을 부가가치를 넣어서 자산을 만드는 겁니다. 이익을 창출하는 겁니다. 그 자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토지도 자본 중에 하나예요. 근데 토지를 공개념하자? 이건 배급주의 경제하자는 겁니다. 경제민주화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토지 공개념을 넣자는 거예요. 중국도 토지 공개념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습니다. 몽고도 벗어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이 가지고 있던 게 토지 공개념이에요. 토지는 국가의 것이다. 개인의 이익 창출을 위해서 쓰이는 게 아니다. 국가 부를 위해서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공개념화한다. 참 그럴듯합니다. 이거 지향하는 방향이 어딘지는 여러분들이 보일 겁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은 뭐냐 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보고 있어요. 이게 국회 3분의 2 이상이 일단은 이 안에 찬성을 해야 된다는데 자유한국당만 해도 116석이니까 이 국회에서조차 통과 안 될 줄 빤하게 알면서 대통령이 이걸 가지고 5월 19일 날 국회에 소위 말하는 국회의원들의 투표를 받는 거예요. 안 될 줄 3분의 2를 확보할 수 없다는 걸 대통령이 빤히 알면서도 지방선거 한 달 가까이 놔두고 한 달 조금 모자라게 놔두고 5월 19일 이걸 붙이면 국회에서 붙이면 의결을 붙이면 안 되더라도 자기 쪽 세력을 결집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대통령의 개헌 노력에 딴지를 걸거나 뒷다리를 잡는 게 기껏해야 야당이 하는 짓이 그것밖에 안 된다라는 공격의 화살을 야당으로 돌리면서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도록 하기 위한 거다. 요 정도로만 해석하고 있어요. 저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봅니다. 왜? 이것이 한 달 만에 만들어진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촛불혁명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촛불혁명이 진정한 민주주의 혁명이다라는 정말 미화 속에 이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정당한 정부이다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촛불혁명의 이름을 빌려서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어떤 식으로 개헌하겠다는 안을 머릿속에 두고 있었다는 거죠. 그걸 지금 글로 쓰는데 한 달밖에 안 걸린 겁니다. 한 달도 사실은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거 국민 눈치가 보이니까 한 달 시간을 끌다가 이제 내놓은 거예요. 국민 눈치도 보이지만 지방선거 전에 절묘한 타이밍을 잡자. 이 개헌 바람을 한번 몰아쳐보자. 지방선거를 위해서. 그러려면은 3월 중순쯤에 일단 국회에 던져서 공고할 수 있는 시간 20일 정도 주고 그 다음에 내놓은 안에 대해서 60일 내에 국회가 의결을 해야 되니 타이밍을 절묘하게 맞춰가 지금 내놓은 겁니다. 내용을 제가 골자만 얘기했습니다만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미 여기저기서 사실 국회 헌법특별자문위에서 나온 안도 이거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심지어 정의당까지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 개헌안 내놓는 건 옳지 못하다. 이건 국회에 할 일이다. 정의당은 이건 국회에 할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내놓은 거 옳지 않다고 하지만 바른미래당이나 자유한국당은 이거 안고 없는 찐바이다. 우리가 개헌을 하자고 얘기한 것은 1980년 이후에 38년 동안 개헌을 하자고 계속 새로운 대통령이 나설 때마다 한 얘기는 그전 대통령, 새로운 대통령만 오면은 그전 대통령이 감옥으로 가는 형태니까 이런 비참한 결과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권력 체계부터 바꿔야 된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한번 벗어나보자. 이것이 기본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라는 게 실제로 제왕적인 있을 동안의 권력을 제왕적으로 행사하기보다는 끝나고 난 뒤에 전임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내는 그 행태 자체가 바로 어떻게 보면은 제왕적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권력제입니다. 이거 하지 말자. 두 번 다시 비극 되풀이 하지 말자고 했는데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라 얘기하면 나도 대통령 중심제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노상 얘기했지만 지금 국회의원들이 국민들로부터 너무 신뢰를 못 받으니까 내라도 앞장서가지고 국민들이 원하는 걸 좀 해줘야 되겠다. 참 그럴듯합니다. 왜 개헌해야 되느냐고 하니까 이것 봐라. 개헌을 하면은 첫째로 대선하고 지방선거를 같이 하고 총선을 한번 하면은 이때까지 3번 대선 지방선거 총선 3번 했던 것에 비해서 사람들도 선거에 덜 지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선거 비용 줄이는 거 아니냐. 얼마나 좋은 일이냐. 경제에 보탬이 되고. 두 번째로는 내가 후보 시절부터 약속했다. 개헌하겠다고. 대통령이 됐으니까 나는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세 번째로는 정당 의석 점유율만큼 득표율을 거의 비슷하게 맞춰야 되자. 맞추는 게 옳지 않나. 예를 들자면 민주당이 정당 의석 점유율이 득표율이 약 50%라면 150석은 자기들이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들으면 다 그럴듯합니다. 굉장히 공정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욕하는 식으로 가장 국민들이 원하고 국회가 원하고 개헌을 해야 되는 당위성의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는 권력체제에 대해서는 바꾸지 말자는 겁니다. 그것뿐만 한 수 더 떠서 5년 단임이 아니라 4년을 해서 중림까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걸 들여다보면서 시진핑의 이번 중국 전국인민대표자회의에서 중국 헌법을 이때까지 5년마다 선거를 통해서 3번밖에 연임할 수 없던 주석제를 임기 철폐하는 것과 무척 닮은 데가 있다. 혹은 그 의도가 비슷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까지 들었다는 겁니다. 잠깐 중국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중국은 마오쩌둥, 중국에서 가장 신화적인 인물, 가장 그들의 중국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마오쩌둥이 성공적으로 49년 공산당을 국민당하고 전쟁에서 이김으로써 중국을 공산당 국가로 만드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행사한 마오쩌둥이 출석이 된 후에 등소평이 올라올 때까지 나름대로 잘해왔지만 문화대혁명이라는 자기 반대파 권력을 영구 집권하기 위해서 문화대혁명을 치름으로써 무수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더구나 지식, 머리에 먹물이 들어간 사람은 거의 다 죽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등소평 개방 정책을 택하면서 문화대혁명을 하나의 자기 권력 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쓴 거죠. 지식인들 일단 다 죽이면 무지몽매한 먹물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대로 다 따라오게 됐다. 그러나 등소평이 바로 그 문화대혁명의 피해자입니다. 문화대혁명에 휩쓸려 자기도 유배되어서 노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등소평은 시장개방뿐만 아니라 정치체제를 이렇게 1인 독재체제로 두면은 마오쩌둥과 같은 이런 정말 비극이 되풀이한다. 문화대혁명 같은 비극이 되풀이된다. 나는 그걸 하지 않겠다 해서 1986년 처음으로 집단지도체제를 받아들였습니다. 집단지도체제라는 것은 중국의 상임위원이 입법, 사법, 행정 전체를 총괄하는
대표자 집단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전국 인민 대표자 회의에서 상임위원 5명 내지 9명을 선출합니다. 다음 주석이 될 사람은 이 5명 내지 9명에서 한 사람을 뽑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소한 5년간의 정치 수업을 시킨다는 거죠. 사실 이 등소평 다음에 장쩌민, 후진타오 다 연임을 해서 10년씩 하다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10년씩 나가면서 그 후계자들이 다음 정권을 이양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가 뽑아놓은 상무위원 5명 내지 9명 중에 한 사람을 다음 지도자로 세운 것입니다. 선택해 준 겁니다. 근데 시진핑이 2013년 집권을 하고부터 욕심이 생긴 겁니다. 자기와 경쟁자가 되는 건 일단 다 죽이겠다. 그 방법을 뭐로 들고 나왔냐? 부패청산입니다. 우리 지금 적폐청산하고 너무 닮았어요. 그래서 강택민의 그룹에 있던 심사인방, 거기에 보시라이, 저용강 이런 사람들 다 들어가 있어요. 체포하거나 처형하거나 했습니다. 강택민 죽이는 거죠. 다시 살아나지 못하도록. 우리 지금 돼가고 있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리고 거기에서 충성을 하고 같이 일하던 사람들 전부 검찰에 조사받고 있는 거 아주 닮은 꼴입니다. 특히 2016년에는 이 신사임방을 죽이고 2017년에는 중국에서 최초의 노벨상을 받은 제가 발음도 잘 안 됩니다만 류샤오보 부부가 같이 인권운동을 합니다. 류샤오보 2010년에 중국에서 최초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인권운동가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고도 계속 중국 인권에 대해서 계속 떠드니까 시진핑이 자기가 집권하고부터 이 류샤오보를 철저히 박해를 합니다. 그러다가 미국으로 가서 죽게 해달라 하니까 깜빵에 때려넣고 결국 암을 앓다가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정권에 도전하거나 자기 권력에 대해서 탐을 내고 자기가 다음 자기가 재임할 자리를 탐을 내고 정치 공작을 하거나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사람들은 부패 정권이라 하면서 다 잘라냈습니다. 부패 척결하니까 중국 사람들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중국에서 누가 부패합니까? 공산당원이 아니고는 절대 부패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공산당 체계이기 때문에 당은 중국이나 북한이나 똑같습니다. 공산당원이 아니면 노동당원이 아니면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일도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절대 계급입니다. 근데 부패 척결을 하자는 얘기는 얼른 들으면은 중국을 깨끗한 사회로 가져간다는 거지만 실제로 정적을 죽이는 아주 그럴듯한 수단으로 시진핑은 썼습니다. 그래서 인권운동가도 죽이고 장쩌민이 데리고 있던 사인방도 다 죽이고 그 관련되는 자식 그 다음에 데리고 있던 비서들 다 불러가지고 처형하고 청소하고 난 뒤에 2016년 얘기를 하죠. 10월 달에 처음으로 시진핑이 핵심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핵심은 집단 지도체와 정반대되는 거예요. 핵심이라는 건 바로 김정은이 쓰는 유일영도 체제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 말이 나올 때도 중국 내에서 설마 마오쩌둥과 같은 1인 독재 체제로 돌아갈 리가 없다. 집단 체제로 갈 거다. 전부 설마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될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개헌을 하면서 헌법을 수정하면서 임기를 철폐하는
임기 제한 3년인밖에 못하는 3번밖에 할 수 없는 주석 자리를 임기를 없애는 거로 했습니다. 저는 시진핑 주석이 중국 헌법에서 임기를 철폐한 이번의 움직임이 자기 스스로의 목숨을 짧게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시 주석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임기를 철폐하면서 다음에 누가 하겠다. 임기 철폐하면서 한 게 뭡니까? 반드시 집단 지도체제에서는 다음에 자기의 승계자가 될 사람을 자체 내에 지명을 합니다. 안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내가 다 해먹겠다는 거. 언제까지? 중국몽이 실현될 때까지. 2050년 중반까지. 중국몽이라는 것은 경제 군사에서 미국을 앞서는 세계 제1국이 되는 걸 내가 할 테니까 따라오라는 겁니다. 지금 먹혀들지 몰라도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고 이건 패착입니다. 왜 패착이냐? 그냥 하기 좋은 소리로 패착이 아닙니다. 중국의 공산주의가 깨어지는 붕괴하는 중앙집권 체제의 공산주의가 깨지면은 14억의 인구를 주석이 통제할 수 없으면 쉽게 말하면 특히 이념적으로 경제 마찬가지 중국은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 14억의 인구가 계속 중국, 일본 쪽에서 나온 이론이지만 한국에 있는 중국 전문가, 세계 전문가들도 똑같이 얘기하는 게 중국이 언젠가는 냉전 때 소련이 러시아와 CIS로 갈라진 거와 똑같이 나눠질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3가지 이유에서. 첫째, 제가 볼 때 인터넷이에요. 인터넷 발달이라는 것은 이 중앙집권체제의 공산당을 영속시키는데 치명적입니다. 이때까지 상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번에 시진핑이 재임되고 나니까 젊은 친구들이 인터넷에 막 올리고 있습니다. 시진핑과 마오쩌둥을 합친 단어로서 마오찐핑 혹은 시쩌둥 이런 비난들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터넷 물결은 중앙에서 지금 메뚜기 잡듯이 두더지 잡듯이 하지만 여러분 100원 내고 두더지 때리는 게임 해봤죠? 여기 때리면 여기 올라오고 여기 때리면 통제 쉽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분열의 가능성은 중국은 55개의 소수민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91% 이상이 한족이지만 나머지 54개가 한 8.5% 내지 9%를 이루는 소수민족이에요. 근데 이 소수민족이 8.5%밖에 안 되는 55개, 54개의 소수민족이 중국은 14개의 국가와 국경을 이루고 있어요. 국경이 접해 있는 나라인데 전부 국경지대에 자리를 하고 있어요.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중국의 중요한 천년 자원들이 거의 60 내지 70%가 거기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 소수민족들 중에서 중국이 대놓고 독립운동하는 게 누굽니까? 티베트입니다. 달라이라마가 인도까지 가서 임시정부, 독립임시정부, 우리 옛날에 상하이에 가서 임시정부 수립하듯이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독립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 계속 독립시켜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몽골족 종교도 다릅니다. 언어도 다른 걸 쓰고 있어요. 이런 소수민족의 자기 목소리 똑같이 물론 소수민족이 대우 정책이 있지만 그걸 가지고 만족 못하겠다. 그리고 지금 홍콩이 중국 소속이지만 홍콩의 생각과 중국 내륙의 생각은 너무나 다릅니다. 세 번째로는 중국은 실제 연안지역 바다를 둘러싸고 있는 연안지역 옛날부터 거기는 무역을 해가 먹고 살던 데입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연안지역과 내륙지역 사이에 빈부격차가 너무 큽니다. 13.8억 인구 중에서 하루에 6달러 이하 가지고 사는 사람이 9억입니다. 하루에 3달러 가지고 사는 사람이 6억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북경에 있는 부자들은 마치 북한 노동당들이 옥류관에 가서 우리보다 더 비싼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는 것처럼 중국 부자들은 한국 부자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이 누구들이 전부 공산당원들이에요. 당원 아니고는 그런 부를 누릴 수 없어요. 노동당원 아니고는 옥류관 가서 커피를 못 마셨어요. 김정은이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에 나서려고 하는 것도 자기의 협상 시기에 몸값이 가장 높다고 판단했는데 협상 시기에 자기 몸값이 가장 높은 협상 시점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돈줄을 좋아오니까 이때까지 핵만 개발하면은 전 세계를 내가 손에 쥐겠다고 했는데 사실 밥그릇이 비기 시작하니까 민중들의 마음이 유일영도 체제라는 신화를 못 믿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건 돈을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걸 김정은도 압니다. 그러니까 한국에게, 중국에게, 미국에게 돈 돌라고 비핵화라는 가짜뱅이 카드를 내밀고 있습니다. 그거가 지금 옛말로 야바이라는 거 있습니다. 속임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시진핑이 자기가 마오쩌둥이 돼서 제2의 마오쩌둥이 돼서 미국을 넘어서는 세계 제일 국가가 되겠다는 욕심하에 중국몽을 이루는 지도자로서 욕심하에 임기 제한 항목을 헌법에서 뺀 행위는 스스로의 자멸을 가져오는 지름길로 자기가 들어선 거나 똑같습니다. 자, 제가 중국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겠어요? 과연 문정부가 시도하는 개헌이 물론 우리 역사상 개헌 정부가 들어선 이후까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우리가 개헌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개헌이 사실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몇 차례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사전에 준비를 다 해놓고 헌법의 내용 자체도 대한민국의 정체성까지도 부정하는 토지 공개념 그리고 근로를 노동이라는 건 북쪽에서 쓰는 거예요. 노동당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노동입니다. 그런 단어를 영입을 시키고 갖다 이어놓고 세상에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들이 전부 대통령이 마음대로 쥐고 흔드는 자기 이익집단이 되는 거예요. 이익집단뿐만 아니라 정권의 시녀로 만들 수 있는 완벽한 게 공무원 노조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자고까지 나선 개헌이 없습니다. 다 개헌의 골자는 권력체계를 바꾸기 위해서 이원 집정부제로 갔다가 우리 이원 집정부제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의원 내각제도 했다가 다시 대통령 중심제가 그나마 낫다 해서 또 돌아왔다. 이걸 되풀이하는 과정이 우리의 개헌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안고 없는 찐바이라는 이겁니다. 이때까지 해온 개헌에 70년 동안 있었던 개헌의 역사와는 전혀 다른 권력체계에 대해서는 손도 안 대면서 물론 미안하니까 국민들 미안하니까 그 두 개의 안을 내놨다는 거 아닙니까? 쇼를 해도 진짜 권력체계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않으면서 더 권력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이걸 던집니다. 적게는 어부지리로 통과되면 이거보다 더 큰 덕이 없고 자기가 7년 집권 더 나아가서 민주당이 지금 얘기하는 10년 이상 집권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겁니다. 설사 안 된다 손치더라도 그렇게까지 안 된다 국회 통과가 안 된다 손치더라도 야당이 말한 것처럼 지방선거에서 표를 그리고 힘을 결집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한다는 얘기가 물론 공개적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자기들끼리 쉬쉬하는 얘기가 뭡니까? 다행이다. 미투 때문에 지금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되다시피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이 개헌 나오니까 전부 관심이 그쪽으로 갈 거다. 오늘 또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출두 관심은 글로 갈 거다. 이제 그거나 계속 부리로 좁듯이 좁자. 적폐청산 우리만큼 잘한 데가 어딨나.
관심을 걸로 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하고 안도의 숨을 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설사 국회가 이렇게 한다 해도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앞으로 나가는 전진이다. 그리고 3만 불로 처음 들어왔으니까 이 소위 말하는 시작된 모멘텀을 버리지 말고 잃지 말고 계속 전진해 나가자. 일본을 보라. 잃어버린 20년? 지금 아베노믹스가 일본을 어떻게 디플레이션에 드디어 탈출하게 만들지 않았냐. 주변국은 전부 군사력을 키우고 경제력 발전, 중국 20년 전에 우리와 비교가 안 되던 나라가 지금 미국하고 맞먹는 나라로 가는데 이 동북아의 거대한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국내 경제력과 군사력을 탄탄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하고 나가야 될 대통령이 이런 거 시키고 이것도 사전에 다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 이때쯤 발표하라 그러고 국회에 대해서 엄포를 놓습니다. 너희들이 안 하면 내가 할 수밖에 없다. 내가 하는 거는 그러니까 국민들의 뜻에 의해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안으로 투표에 붙이겠다 이겁니다. 절대 권력은 망합니다. 그리고 처칠이 얘기했습니다.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면 그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역사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 회개하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 것처럼 뭐 역주행? 국민들 눈 똑바로 떠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개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물론 이 개헌은 누구를 위한 것도 무엇을 위한 것도 제가 지금 다 설명했습니다. 이런 개헌은 나라를 망치는 국민을 죽이는 경제를 몰락시키는 대한민국을 전 세계의 경쟁 레이스에서 점점 뒤처지게 하는 독약입니다. 그리고 이런 개헌을 이 정신없는 와중에 야당 너가 안을 안 내놨으니까 이거 깔아도 통과시키자라는 나머지 불난덕에 그 딴짓하는 것과 같은 이런 머리를 써가면서 내놓는 이 개헌안 그리고 그 의도 예사롭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중국 시진핑과 비교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영상을 보시고 공감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많은 견해를 기다립니다. 생각 그리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